안녕하세요. 수학수다방 매스스토리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와,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영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뭐 제곱수라든지 네, 특정한 약수를 가지는, 그 홀수의 약수를 가지는 수는 왜 제곱수일 수밖에 없는가,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사이에도 잊어버렸나 봐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죠. 네, 다시 복습하면 돼요. 네,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에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은 나눗셈을 우리가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13을 내가 만약 5로 나누고 싶다면 네,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또 생기게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순이 네, 예전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13, 13개의 돌을 5개씩 묶어내면 두 묶음이 만들어지고 음, 하나짜리 3개가 남게 되죠. 네, 5개짜리 두 묶음과 하나짜리 3개가 이렇게 남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사람들이 당연히 고민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두 묶음이라는 것을 몫이라고 부르자. 네, 그래서 13을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이다? 2이다. 이, 두 개의 묶음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요 놈은 5개씩 묶고 싶은데 5개로 묶이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남는 놈이니까 요 놈을 나머지라고 부르자라고 음, 약속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 예, 당연히 이때 이 나머지는 요 나누는 수 어, 5보다는 크기가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만 5로 묶이지 않고 나누는 놈이 될 거니까. 그쵸. 따라서 5보다는 작은 수여야지만 나머지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도 되냐 하면 나머지가 0인 경우야라고 받아들여도 그렇네요.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정수를 음, B라는 정수로 나누면 음, 몫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길 수 있죠. 네, 이때 이 나머지가 될 수 있으려면 저 나머지 R 값은 B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나머지가 뭐도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0도 될 수 있다 0도 될 수 있고. 그랬으니까 0보단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BR이 0보다 크거나 음, 또는 같거나 하다. 네, 그러니까 같든지 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음, 이 부등호라는 기호는 입이 벌어진 쪽이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크거나 최소한 같다라는 뜻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고 0이 되는 경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이고 그쵸.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B보다 작은 어떤 자연수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 목과 나머지로서 표현을 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나눗셈 자체를. 아, 그러면 이제 나누어 떨어지건 떨어지지 않건 나눗셈 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이 목과 나머지로 표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대 수학에서 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거나 음, 누구랑 누구가 같은지를 살피는데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등식의 형태, 음,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비교했을 때 어떤 놈들끼리 같은 것인지의 형태로서 음, 표현을 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이 몫을 왜 보통 Q라고 쓰냐 하면 음, 영어의 단어 쿠어션트가 우리말로 몫이라는 뜻인데 음, 그 몫이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로 쓰는 거고 음, 나머지 R은 음, 리메인더 음, 역시 우리말로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라 네, 그래서 머리 글자니까 R로서 표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까 13을 5로 나눌 때 두 묶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음, 5짜리 두 묶음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A를 B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은 B짜리 몇 묶음? Q 묶음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놈이 더해지면 얘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다. 얘랑 같은 값이 나올 거다라는 네.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등식의 형태로서 나눗셈을 표현할 수 있다. 있게 되는 거죠. 아, 단 이때 이 R은 아까도 썼지만 B보다는 어떻고 작아야 되고 음, 0보다는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같아야 된다.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 곱셈 기호도 지난 시간에 우리 문자식 사용법 배울 때 뭐 하기로 했어요? 문자 사이 곱셈 기호는 생략하기로 생략할 했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히 써보면 A는 BQ 더하기 R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나눗셈을 표현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배운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은 요 값이 0일 때에 해당하는 이야기야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연습 삼아 뭐 해볼까요? 17을 음, 5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음. 몫이 얼마가 되죠? 4가 4. 되겠죠. 4, 4, 16이니까. 그다음에 4로 묶이지 않고 남는 나머지는 1이 되는 일. 거예요. 이것을 17개의 돌멩이가 있었는데 4개씩 나.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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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묶었더니 총 4묶음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나머지가 남았어 네. 라고 해도 되지만 음, 어쨌든지 간에 17에서 계속 4씩 덜어 나갔더니 음, 4씩 4번 빼주고 하나가 남았어라고 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나눈다는 개념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똑같은 값을 계속 반복적으로 뺐을 때 뺐을 때. 몇 번까지 뺄 수 있냐라는 질문이랑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17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알고 싶으면 9단 4단을 이용해서 17 나누기 4를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 4, 4, 16의 나머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아 몫이 4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1이구나 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83을 4로 나누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도 연습 삼아 해보면 4, 2, 8이고요. 네. 0이 되겠죠? 3은 4로 안 나눠지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 3. 3이고 몫이 20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네. 따라서 이것은 4 곱하기 20 더하기 3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83을 4로 나눈 몫은 2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나누어지는 수를 피제수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피제수? 피는 피동사라는 말 혹시 들어봤죠? 내가 당한다. 수동적으로 당한다라는 뜻이고 제자가 나눌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어지는 수라는 뜻이겠죠. 4를 제수, 그래서 나누는 수라고 불렀고 20은 몫이라고 부르고 3은 나머지라고 나머지. 불렀던 겁니다. 예. 그래서 피제수와 제수, 몫과 나머지 사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곱셈의 성질을 이용하든 혹은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하건 아니면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묶어나가는 작업을 하건 결과는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숫자가 커져버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 상당히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따라서 이러한 나눗셈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A라는 놈을 B로 나누었더니 5로 나누었더니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1이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식에서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작다면 요 A를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라고 일이. 판단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떼볼게요. A라는 자연수를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요 A라는 자연수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모르죠. 5 곱하기 어떤 자연수, 이것도 어떤 자연수잖아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에 더하기 1이 되어 있는데 1은 2보다 작은 수죠. 예. 그러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1.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요 동일한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1이겠네요. 그렇죠. 5로 나눈 나머지도 1. 7로 나눈 나머지도 1이겠죠. 그러면 요 A란 자연수는 2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3으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 않고 오로도 5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 않고 7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않는 값이라는 걸 알 떨어지지 수 있어요. 않는군요. 그렇죠. 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음. 것을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값보다 여기 큰 놈들이 곱해져 있으면 몇 개 곱해져 있건 상관없이 혹시 얘들로는 얘가 안 나눠지고 A가 나눠지지 않고 항상 나머지가 일이 1이 생긴다는 생긴다.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걸 이해했다라면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연수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과 소수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지는 합성수가 합성수. 그것이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수는 무수히 많죠 그랬더니 순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난 궁금한 거예요. 수는 소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방송을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보면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실은 소수가 무수히 많음을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은 유클리드라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예요. 그래서 유클리드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유클리드의 증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따르면 사물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무한히 많거나 무한히 많지 않으면 뭘까요? 셀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죠. 유한하다가 되겠죠. 유한하다라는 말은 헤아렸을 때 끝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논증이에요. 수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요 과정을 보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논증은 뭐냐 하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러니까 올바른 사실을 그게 왜 올바른지를 다른 사람한테 납득시켜 주는 거예요. 자, 내 설명을 들어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문장은 옳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수학은 당연히 옳은 것들만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 논증의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서로 합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옳다라는 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바로 뭐의 과정이다? 논증의 논증의 과정이죠. 논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은 옳은 거야라고 합의했을 때 비로소 그 문장을 이용해서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논증의 과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논증이라는 건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 하면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한 것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불러요.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들 합의했기 때문에 옳다라고 가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수학은 그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선험적 진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논증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이게 경험을 나타내는 험자거든요. 예. 경험에 이건 앞선다는 뜻이니까 경험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대요. 그러면 A하고 C는 서로 어떤 걸까요?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주장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이걸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오로지 이런 철저하게 서로 합의된 선언적 진리만을 써서 나머지 문장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논증한다라고 해요. 수학에서 이러한 선언적 진리를 그래서 공리라고 이름도 붙여놨어요. 영어로는 엑시엄이라고 부르고요. 액션. 예. 그래서 공리에 해당하는 문장은 증명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리에 해당하는 문장 하나를 또 소개를 해볼까요? 사물의 개수는 무한히 많거나 유한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네. 인정해요? 뭐 그렇게밖에 나눠지지 않죠.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개수는 지금 무수히 많다는 논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걸 하나하나 헤아려서 보여줄 수는
없겠죠. 끝이 없죠. 없는데. 예, 없죠. 예,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불가능한 논증이에요. 그럼 유클리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소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많다는 걸 얘기했을까? 예, 논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럼 무수히 많지 않으면 뭐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유한하다가 되겠죠. 음. 그럼 무한히 많다는 걸 주장하고 싶으면 우린 뭘 보여줘도 충분한 거냐 하면 유한하지 않다. 예, 않다는 걸 것만 보여줘도 확인하면 된다. 확인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와, 순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도 이런 이유 때문에 유한하지 않아라고 직접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수는 유한계밖에 없어.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걸 먼저 시작해서 예, 유한하지 않다는 소수는 걸 유한계야를 인정하자. 라고 하고 여기에서부터 보편적인 진리들만 활용해서 올바른 추론의 과정을 거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합당하지 않았다. 그렇죠. 진리에 모순된 결과가 초래가 됐다라면 그것은 무한하다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유한하지 유한계다가 만약 않다. 옳다면 올바른 과정에서 올바른 추론을 거쳐 얻은 이 보편적 진리의 모순된 결과 역시 옳아야 되는 거죠. 다시요. 소수가 요걸 생각하기 전에 소수가 유한계라는 가정이 만약 옳았고 거기서 올바른 추론만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그쵸. 그 결과 역시도 옳아야죠. 예, 옳아야죠.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모순이 모순된 생겼다. 결과라면 올바르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틀린 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예, 과정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소수가 유한계라고 했더니 출발이 틀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하죠. 네. 이런 증명을 귀류법이라고 해요. 귀류법. 예, 귀류법. 귀류법. 예, 그래서 이 소수의 무한성 증명은 수학적 증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증명이라고 되게 유명한 증명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유클리드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조금만 경험해 보면 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